퀄리티는 그러면 태양광을 먹은 그 엽채류와 이 LED를 먹은 엽채류가 비교했을 때 아주 더 훌륭할 수도 있다. 사실 엽채류는 광 요구량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네. 사실은 그 LED로 잘 제어하면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일부 과채나 과수는 그 광 요구량이 너무 높아서 사실은 수직 농장, 식물 공장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네. 광이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비닐하우스 유리온실을 적용하는 게 맞고요.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어찌됐건 이 엽채류이기 때문에 견주었을 때 월등하다, 동일하다 정도의 퀄리티는 보장된다 말씀이신 거죠? 자연과 비교하고 싶으시군요. 예. 수직 농장 엽채류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년 365일에서 가령 5월 14일이 제철이라고 합시다. 그 앞뒤로 한 15일 정도가 딱 제철이라고 할게요. 네. 약 한 달간. 그 기간에 자연을 이기긴 정말 어렵습니다. 그 기간에 뭐 경상북도 대구라고 하죠. 이 A라는 작물의 제철 채소예요. 자연은 위대합니다. 네. 그걸 이기긴 어렵지만 나머지 한 335일 정도는 더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진짜 좋습니다. 이게 제가 입체적으로 고민하기가 딱 좋은데 두 번째 질문이 사실은 이어집니다. 그 노지에서, 그러니까 식물 공장에서 자라는 채소가 일반 밭에서 자라는 이 채소와 어떤 이제 차이가 있을까요? 뭐 영양이나 뭐 맛이나 뭐 식감, 보관성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걸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이 질문은 제가 실제로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인데 앞서 답변 드린 것과 비슷한 맥락이긴 합니다. 이 OS를 통해서 제가 느낀 바로는 네. 결국 이 식물이 갖고 있는 DNA는 특정 환경 조건에서 발현될 겁니다. 특정 환경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할 거고요. 네. 그 생육 조건들은 의외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아카데미컬리 다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걸 실제로 구현해내는 건 다른 문제고 그렇게 된다고 했다면 이 식물 입장에서는 그게 노지인지 밭인지 식물 공장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요는 각각의 생육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느냐의 여부이고요. 노지에서도 5월 12일과 12월 12일은 다르다는 얘기죠. 왜냐면 얘가 만족해야 하는 생육 조건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로직입니다. 결국은 이 채소, 이 식물이 갖고 있는 DNA의 요구, 생육 요구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좀 더 비꼬아서 제가 좀 질문 드려보면은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혹독한 자연환경을 이긴 채소가 더 맛있다, 건강하다,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그 과채로 가면 그런 영역이, 과채나 과수 영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제가 아는 모 스타트업, 서울대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방울토마토를 혹독한 환경 속에 일부러 두세요. 무슨 칩을 방울토마토 줄기에다 꽂고, 줄기에다가 꽂고 측정하는 거예요. 얘네들을 결핍의 상태로 꽤 유지하게 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얘네가 여기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뭔가 나오나 봐요. 그래서 과육이 결과적으로 엄청 다는데 여러분들이 그 요즘 많이 드시는 달콤한, 인공적으로 달콤한 토마토 스테비아. 그거랑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자연스러운 단맛이 나요. 진짜 훌륭합니다. 그런 것들이 과채에서는 적용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아직 잘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현재까지 학습된 건 엽채까지고 네. 과채로 확장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더 해나가야 되는 영역이에요. 어떠한 스트레스가 됐을 때 어떻게 더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지는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서 제가 지금 엽채류만 저희가 지금 계속 스터디를 했는데 과채류로 좀 질문을 좀 확장을 하고 싶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식물 공장이 지금은 엽채류는 좀 적정한데 과채류로 식물 공장이 확장될 수 있을까? 뭐 그런 이제 수경 재배로 과채류가 가능한가? 이런 이제 한계가 어느 정도 있을까를 좀 궁금합니다. 수직 농장은 제 생각에는 과채류에 그렇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대표적인 과채류가 토마토, 딸기, 오이, 파프리카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고추 뭐 등등인데 이들은 광 요구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키나 뭐 제식 주스를 고려했을 때 수직 농장보다는 고설베드 형태의 시설 온실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고설베드가 뭐예요? 고설베드가 이제
비닐하우스에 가면 이렇게 쭉 한 요 정도 허리 오는 정도의 거터에다가 쫙 놓여있죠. 고설베드라고 하는데. 아, 그 보설베드라고. 뭐 행잉 베드 위에다 거는 건 방식도 있고 이렇게 거는 베드도 있는데 어찌됐건 보통 비닐하우스는 광을 잘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온도는 천창 측창을 열면서 어느 정도 온습도를 제어하게 되어 있고 양액들이 그 이제 거터 베드를 통해서 흐르는데 네. 딸기는 그나마 그래도 광 요구량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수직 농장에서 실내에서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재배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여러 가지 비용을 고려했을 때 단위 생산량도 고려했을 때 시설 온실 중에서는 과체류 같은 경우에는 비닐하우스에서. 혹은 유리 온실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식물 공장 안에 논이 깔리는 시대가 올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온실은 수단인데 어떤 것들은 노지 그 자체가 더 나을 수도 있죠. 가령 뭐 옥수수, 쌀, 밀 같이 대규모 면적이 필요하고 단위 생산 비용 그 가격이 낮은 것들은 그 대규모로 져야 되는 거죠. 막 네. 몇십만 평, 몇백만 평 짓잖아요. 해외에서. 그런 것들은 노지가 적절하겠죠. 그리고 시설 온실이 적절한 그런 작물들이 또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어떠한 특정 영역은 시설 온실의 한 부분인 수직 농장이 더 적합하기도 하고요. 가령 다단으로 돼서 네. 키가 크지 않고 그리고 제식 거리가 좁은 공간에도 많은 제식이 가능한 그런 형태의 엽채류나 허브류는 수직 농장이 괜찮을 수 있고요. 그리고 광 요구량도 적고. 네. 그래서 작목별로 적절한 온실의 형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형태를 우리가 좀 결국은 찾아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과체류보다는 엽체류 쪽에 우리가 좀 더 집중을. 저희는 일단 처음에는 신선 채소 유통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수직 농장에 관심을 보였는데 네. 저희 고객들이 과체에 대한 요청도 많으시거든요. 토마토, 딸기, 네. 오이 뭐 이런 것들 많이 찾으시니까 자연스럽게 저희도 관심이 그쪽으로 확장되면서 보니까 수직 농장보다는 시설 하우스가 더 적절한 형태로 보여서 그쪽으로도 저희들이 그 여러 가지 기술적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후계농 그리고 농가에. 하지만 굳이 비교하자면은 수직 농장에 관련해서는 저희는 말 그대로 인터그레이터,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이고 직접 제조. 그리고 시설 온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검증자, 그러니까 이런 자문을 드리는 정도 수준이죠. 아직은.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사과나 배, 바나나 같은 과수류까지도. 과수까지는 아직 못 갔지만 과채 다음에 아마 과수를 그러니까요. 고려할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결국은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측정을 해주시면서 어떤 시설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지 적정한지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고, 그게 결국은 유통가 맞닿아서 이제 또 OS로 이제 우리가 구축을 할 수 있는 단계가 결국은 스마트팜으로 기존에 그냥 인력으로만 하던 것들을 네. 좀 더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농장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뿌리채소나 약용식물 같은 것도 가능하겠죠? 가능하죠. 예전에 산삼, 인삼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했던 거, 그 뉴스에 좀 나왔던 거 봤는데 지금 그런 거를 하는 곳이 있을까요? 근데 많은 기관과 업체들이 버섯이라든지 이런 삼류들을 하고 계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관심 있게 봤던 거는 일상 채소에서 우리가 많이 소비되는 그런 작물들 위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충분히 생산 규모와 시장 규모가 되고 일상적으로 소비되는 그런 작물류들, 그리고 특용 작물은 아직은 저는 상대적으로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게 저희는 유통 플랫폼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네, 그렇죠. 유통량 자체가 되게 중요한 작목 선정의 기준입니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보편타당한 범주 내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해도 해야지 너무 특이한 걸 하면 산으로 가야 된다는 말을. 연구는 좀 했었어요. 뭐 네. 이런 노루궁뎅이 버섯이라든가 네. 새싹 인삼 이런 것들을 R&D를 하긴 했었는데 일단은 그 소위 말하는 슈퍼마켓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채소에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한번 그런 걸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와사비 이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이게 결국은 이제 수확을 하려면. 혼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사이클이 한 달에 계속 돌아오시잖아요. 재배하고 수확하는 게. 와사비 같은 경우는 1년 정도를 묵혀놨다가 하는 건데 중간에 전기가 끊긴다거나 뭐
뭐 불이 난다거나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이거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빨리빨리 회전율이 좋은 걸로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해본 적이 있거든요. 아까 우리가 오늘 시간 처음에 시작한 네. 손익 추정의 관점에서 사실은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그 마켓 사이즈가 작다는 거는 그만큼 수요 리스크가 있는 거고요. 네. 팔로의 리스크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런 거고 그 손익 추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령 그런 말씀하신 와사비 같은 경우는 뭐 키로당 몇십만 원이 나가고 하지만 동시에 계산해야 될 게 이게 1년이 걸린다. 네. 반년에서 1년이 걸린다면 이게 그 키로당 20만 원이 정말 수익성이 나오는 건지 계산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잠겨 있는 돈들이 워낙 깔려 있는 돈들이 많아야 되니까 자본력 이게 아니면 빨리 안 도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6개의 중요한 요소들 중에 경영이라는 게 들어가는 이유가 반드시 이런 손익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자본, 투자 비용에 따라서 장목 의사결정이 또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이게 좀 되게 바보 같은 질문일 수 있는데요. 엽채류에 지금 우리가 현재로는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이 시장이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다른 스마트팜 업체도 많을 텐데 경쟁자가 많을 텐데 우리가 이거에 뛰어들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장 캐파가 한계가 오는 건 아닌가라는 고민이 좀 있거든요. 아직은 블루인 거는 틀림없습니다. 블루다. 네. 지금 30개 농가로 한 1,500개 정도의 그 수요처로 이렇게 공급과 수요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잖아요. 그럼 이 수요차가 그거보다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전국에 60만 개의 가게가 있습니다. 가게는 60만 개가 있죠. 네, 60만 가게에서 보통 저희가 다루는 채소를 대체로 쓰시는데 6만 6천 제가 사실 0.5%도 안 됩니다 아직. 그래서 미비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측정하는 여러 지표들이 있어요. 계산해 봤는데 아직은 엽채류로는 블루 오션인 걸로 보이고요. 이 엽채류만 놓고 봤을 때 뭐 1년에 한 10조 정도 가까운 사이즈가 되나요? 그렇게 안 됩니다. 10조까지는 안 되고 네, 그렇게 안 되죠. 몇 천억 수준일 겁니다. 몇 천억? 생산액 기준으로. 몇 천억? 네. 그래도 지금 30개 농가가 올리는 매출에 비하면 아직 우리가 찾아먹을 룸이 되게 많은 택도 없죠. 택도 없는 택도 없고. 고민할 어차피 필요가 없는 거네요. 제가 뭐 식물 공장으로 시작을 했지만 저희 플랫폼이 채소를 다루는데 채소는 아시다시피 신선 채소도 있지만 과채도 있고 더 나아가서 과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농산물 시장이 큽니다. 생산액 기준으로 그 과채만 13조. 과채만 지금 한 4년 정도 이렇게 뭐 R&D와 이런저런 이제 시행착오를 거쳐서 네. 이 농가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 협업을 하고 계신데 첫 거래를 언제 정도에 하셨어요?